근데요, 이 촉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제가 감각론 강의를 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고, 또 저한테 감각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면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늘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들은 분들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은 분들은 좀 그냥 막 복습 삼아 듣는다고 생각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촉각. 이제 제가 쌍으로 같이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예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까딱 잘못하면 12감각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어버리면 신지학이나 딴 데 진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얘기가 흐름상 이거는 어느 정도 완결될 때까지는 쭉 끌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오늘 신적을 못하더라도 12감각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저한테 하려던 시간에 오히려 신적을 나머지 부분을 좀 달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각은 인간이 태어나서 맨 먼저 생기는 감각이 이제 촉각인 거죠. 촉각인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태어날 때 12감각을 이미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촉각이 발달한다고 해서 촉각만 발달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 다른 감각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가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아랫게 먼저 한마디로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뒷단계에 있는 것들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건강하게 개발이 된다는 의미인 거지. 1번 감각이 움직이고 있을 때 2번 감각은 잠자고 있거나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타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지만 실현 내지는 성장,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게중심이 하나의 어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동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게중심의 이동이다. 무게중심의 이동이지만 딴 것들도 이미 다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늘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촉각에서 인간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닿는다는 감각이잖아요. 이 닿는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거에 딱 반대의 역설적인 상황, 떨어져 있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한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법에서도 꽤 중요한 겁니다. 태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디서부터 태아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임신되면 바로 태아냐? 임신되고 우리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2주 지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신 테스트 같은 거 반응이 나오는 게 2주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태아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몸 혼형이 갖춰져야 인간이죠. 몸 혼형이 갖춰져야 인간이죠. 몸 혼형이 안 갖춰지면 그전에는 인간 전 단계의 어떤 물질적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정자나 난자가 인간은 아니잖아요. 정자 난자가 결합했다고 그까지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이 들어와야 인간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이 얘기는 어쩌면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의 윤리성과 관련한 어떤 시기구별을 제한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뭐 제가 이런저런 사회적인 담론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영이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와 있냐? 어느 특정 시기에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임신되면 바로 그럼 이게 몸혼형을 다 갖추고 있는 거냐 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영은 8주 차에 들어옵니다. 임신 2달째 들어옵니다. 2달째 말. 이때 영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물리적 소재처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유전자 조합으로 인간이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어떤 그 태아 상태에서 장부의 기본적인 구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외부에서 영적인 힘이
그 생명체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부모의 선택으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뭘 모르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내가 네 배를 선택해서 온 거지. 뭐 영이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연민이 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애한테 쓸데없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 그럼 네가 태어난 거지. 네가 모르는 거지. 라고 얘기해도 된다. 우주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예. 실제로 영은 부모와 환경을 선택해서 내려옵니다. 왜 그 부모와 그 환경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고통이 예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자기 진화의 숙제로 필요해서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단순하게 애가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 불우한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저기 병과 가난과 싸워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가지는 연민은 그냥 우리의 감성적 연민일 뿐, 우주적 실제는 걔가 그게 필요해서 그쪽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할 팔자면 고생도 하는 게 마땅하다. 그걸 풀어야. 그럼요. 그 고생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 고생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에 대한 낙관. 내가 지금 왜 개고생을 하고 있나? 이게 다 내가 전생의 팔자가 이걸 해결해야 돼서 이 고생을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낙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촉각이 인간한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나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가 무엇인가. 나가 무엇인가가 태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아라고 하는 이 상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상대적인 게 없거든요. 주체와 대상을 나눌 수 있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이 없잖아요. 태아 상태에서는 시공간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공간적인 형식이 있어야 인간의 감성적 인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 감성적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태아는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곳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딱 영적인 상태가 연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죽어서 영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 무한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태아는 영원 무한 속에 있는 거야. 영원 무한 속에 있던 태아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쇼킹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죠. 고요의 세계에서 소음의 세계로 나왔고, 일자의 세계에서 다자의 세계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양수류처럼 숨쉬다가 호흡기로 숨쉬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안팎이 뒤집히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출산 경험이잖아요. 출산 경험이니까 출산할 때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엄마가 고통스럽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애는 엄마 고통에 무조건 곱하기 10배 이상의 고통을 안고 태어나고 있는 거다. 애 고생에 비하면 엄마 고생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고통도 심하고 그 고통 끝에 주어지는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 변화, 쇼킹한 변화. 모든 아이는 충격을 받으면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 충격이다. 마치 지구인인 우리가 지구가 사라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그 전까지 자기는 한 번도 떠올리지도 않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딱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분리됐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 따로, 나 아닌 것 따로가 있네 하는 거. 이게 태아 때는 전혀 안 떠올랐던 거거든. 전혀 안 떠올라면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네, 분리되어 있네.
분리감각이에요. 촉각이 주는 의미는 뭐냐? 분리감각이라는 거야. 세계에 대한 첫 분리감각. 그 첫 분리가 뭐냐? 아타의 분리인 거죠. 나와 나 아닌 것의 분리. 어린애들은 실제로 그 젖먹이 어린애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직접 관찰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저야 뭐 이런저런 자료에서 본 거지 유아를 관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어쩌다가 뭐 유심히 관찰 아이더라도 그냥 쓱쓱 아주 갓난쟁이들 하는 거 보면 딱 맞아요. 포대기에 싸놓잖아요. 그럼 뭔 짓을 하는가 하면 입으로 다 빨아보잖아 애들이. 그럼 자기 손 한번 빨아보고 포대기 한번 빨아보고 한다는 거. 이걸 반복적으로 해요. 왜 하냐? 느낌이 다르거든. 자기 피부를 빨아봤을 때는 자기가 느껴지거든. 포대기를 빨아보면 안 느껴지거든. 요 과정을 자꾸 확인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타분리죠. 네. 나는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다른 반응이 오네. 이 세계하고 저 세계는 다른 세계네. 다른 세계냐라고 하는 건 최초의 경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초의 경계. 그래서 경계 안쪽은 나, 경계 바깥쪽은 세계가 되는 거죠. 부처님도 얘기했던 겁니다. 부처님도 최초의 분리는 인간은 두 개의 분리를 기초로 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첫 번째 분리는 아타 분리, 두 번째 분리는 오호 분리, 좋다 싫다의 분리. 이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각에서 아타 분리가 나타나는 거고 생명 감각에서 오호 분리가 나타납니다. 좋다 싫다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두 개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타 분리가 나타나면 아타 분리 나와 세계가 분리됐네. 이게 나타나면 우선 몇 가지 이제 아이의 반응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지겠죠. 적응이 안 되죠. 태아는 영원 무한이라 그랬잖아요. 영원 무한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온 세계가 다 통일돼 있다고, 예,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었는데, 알미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예,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타분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던 세계 속에 나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유아라고 할 때 영아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이 아타분리를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대체로 생후 6개월입니다. 한 6개월쯤 되면 그전에는 아타분리를 느끼면서도 촉각을 느끼면서도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분리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내 말이 맞다는데. 이럴 리가 없지. 이건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쯤 지나면 아타분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실험적으로 표가 나는가 하면 대략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는 거울 단계라 그래요. 락강이 나중에 훨씬 더 실험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거울 단계가 뭐냐면 거울 단계가 있으면 거울 속에 자기를 보면서 이게 나 자신이 아니란 거 아는 거거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는 나하고 다른 종류의 별개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단계를 거울 단계라고 해요. 그 거울 단계를 지나가기 전에는 세상하고 자기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애를 놓고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를 놓고 그 옆에 아무 물건이나 갖다 놓고 얘를 잡아뜨리면 얘가 울어요. 왜? 지가 잡아준 줄 알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표를 내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거 실험도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형 갖다 놓고 애 앉혀놓고 인형 갖다 놓고 인형을 때리면 지가 맞은 줄 알고 울어요. 이런 정도로까지 세계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정말 인생의 마음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일 거예요.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구나.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개고생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겪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상실감을 겪으면 이걸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결핍감을 느끼면
이 결핍을 채우고 보상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분리됐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분리된 세계를 다시 통합해야 돼 말고는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분리를 느끼는 순간 이 첫 번째 분리가 주는 어마어마한 상실감, 어마어마한 불안감, 이제 이거 치유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기 전까지 내가 치유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은 세계를 통합하는 겁니다. 세계를 나와 재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유기 이론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뭐 안 가진 대로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의 이 현생의 보편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관점에 대한 깨달은 겁니다. 이 세계는 실제로는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걸 다시 새롭게 아는 거. 원래는 알았던 거지만 감각세계에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상실했던 세계를 회복하는 거, 잃어버렸던 본향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이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목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목적이에요. 자기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인간이든지 어렸을 때 이것이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거자 본질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아이는 아이의 그 상태에서 온몸으로 그 과제를 다 끌어안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분리돼 나갔던 자기의 고향을 회복해내는 거, 어디까지 회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 삶에 자기 노력하는 정도에 달려있겠죠. 달려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향해서 끝없이 가려고 하는 거는 첫 단추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첫 단추에서 이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상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인간의 첫 출발점의 상태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시작한다는 거. 극도의 불안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불안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근데 불안도가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보면 모든 정신적인 병리 현상의 출발점이 불안이잖아요. 정신병이 뭐 이것저것 뭐 명칭이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거는 불안의 어떤 여러 가지 개별적 형태와 정도에 붙어져 있는 이름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불안이에요. 다 불안입니다. 이게 불안이 망상을 만들어내고, 망상이 행위를 만들어내고, 행위가 물질적인 어떤 실질을 만들어내서 이런 걸 이제 허구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실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인간의 불안과 망상 때문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불안과 망상을 보상받으려고, 이 불안에서 오는 뭔가의 결핍감을 보상받으려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문명이죠. 그게 문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놨는가를 가만 생각해보면 불안해서 혹은 심심해서 인간은 심심함을 못 견디고, 심심함도 본질이 불안이거든. 최고로 심심했던 적 한번 기억이 나세요? 내 인생에 이때가 최고로 심심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심심함이 극도에 달하면, 왜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심심해서 벽을 긁을 정도로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극도로 심심해 보니까 정말 벽을 긁고 있더라고요. 제가 심심함의 바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오로지 혼자 있으면요, 한 사흘째 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열흘 안에 심심함의 극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태를 지나가면 내가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또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좀 가라앉아. 좀 이해가 되고 나면 좀 가라앉지만 사실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이 상태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표 안 내려고 애를 쓰지, 안에서는 불안이 극에 달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 상태, 이게 정신병이죠. 이 상태를 살아가면서 왕왕 누구든지 겪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신과 방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저 추천하는 정신과를 누구든지 겪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발도르프에서도 교육적으로 어린애들이 이건 불안도가 극도로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이 안 되는 때, 그를 발도르프에서는 비유적으로 아직까지 뭡니까?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착륙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뭔가 경계 구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발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좋게 보면 아직까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아직까지 그 불안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만큼이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실제로는 유아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불안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불안이 안 떨어지면 인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모든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듬 생활 이런 거죠. 어제도 얘기했던, 아이들은 감각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복해야만 패턴 인식이 되니까 그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여기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애를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주면 애가 미쳐요. 다양하게 하지 말라니까, 단순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아빠들이 문제인데, 아빠들은 평소에 애 못 보는 죄책감 때문에 주말이 되면 애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게 허상을 가지고 있는 아빠들이 많잖아. 그래서 한 번은 롯데월드 갔다가, 한 번은 뭐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캠핑도 다니고 막 이런 걸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발도르프 교회에서는 그 금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 맨날 똑같은 뒤산에 산책하는 게 낫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 안정감을 줘야만 애가 세상에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불안하다. 불안은 동시에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죠?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오는 거는, 근데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 대상을 익숙하게 알면, 인간은 왜 알려고 할까요? 알면 불안이 해소가 돼요. 그게 알매 본능입니다. 따지고 보면 알매 본능이라고 하는 건 분리됐던 세계를 재통합하는 거, 재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알매 본능이거든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각이 분리한 걸 사고 통합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우리는 자꾸 통합하려고 하는가? 안심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안심. 내가 영의 세계에 있었던, 세계가 다 통합되어 있을 때 그 영원 무한의 세계가 나에게 주는 어떤 안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알매 본능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제부터 애는 그 알매 본능이 발휘되는 첫 양식이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현상입니다. 호기심 없는 인간은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호기심이 없다는 건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정말로 호기심이 없다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상태로 살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다시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호기심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면 삶에 아무런 과제의식도 없고 의미 부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의미 부여를 못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궁금한 게 많아서 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방책이 알미거든요. 알아야 두려운 게 해소가 돼버려요. 따라서 불안도 해소가 되고.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정과 결부가 되면 저게 나를 공격할 거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제가 공격할 의도가 있건 없건 내가 모르는 대상은 나한테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게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알고 나면 아 그럴 일 없네 라는 걸 알고 나면 안 두려우면 이제 돼요. 괜찮은데 이 알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이 계속 있잖아. 이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이 나에게 악의적이다 라는 불안에서 나오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가정을 해소시켜 주려면 세상은 선하다를 가르쳐야 돼요. 세계는 너에게 호의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간의 보편가치 중에 진선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린애들한테 유아 교육 단계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선이다. 네가 선하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선한 곳이다. 세계에 보편적 선이 있다. 너는 보편적 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불안을 떨어뜨리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잠재우는 거죠.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활달하게 세계와 만나고 경험하고 어울려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세상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위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호의적이다. 너에게 선한 곳이다. 이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초급 단계에서는 발도르프의 교육 과정에서 이 보편 가치가 적용되는 방식은 선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이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러고 나서야 개념 논리적으로 학습하고 따지고,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진리인 거죠. 예, 보편 넓은 의미의 진리는 이런 게 아니죠. 넓은 의미의 진리는 뭐 개념 논리가 아니죠. 그러나 좁은 의미의 어떤 사물의 사실관계를 계산하고 추론하는 거,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발도르프의 교육 과정은 선, 미, 진 이렇게 갑니다. 선미진으로 갑니다. 선미진으로 가면서 뭐 인생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또 이거 순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진선미냐 선미진이냐 미선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올해 그런 애하고 따지는 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건 일괄적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존재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셋 다 보편가치입니다. 셋 다 보편인 것 가치인데, 먼저는 이제 세상이 선하다. 그래서 리듬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화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구체적 실천도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요 촉각에서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불안, 두려움이 증폭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촉각 시기에 그러면 본능적으로 안에 내면에서 생기는 건 뭐냐 하면 대응 본능이 생기는 게 바로 여기 12번 감각이다. 그럼 12번 감각을 뭐라고 하냐? 자아감이라고 하냐. 자아 감각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해서 자아가 무슨 감각이냐?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물리적 감각 못지않게, 물리적 감각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없잖아요. 시각, 촉각, 청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고났는데 이거 변형시킬 수 없죠. 이거 변형시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특히 칸트 같은 사람들이 시공간에 대한 감성적 판단 양식, 그게 결국은 감각이에요. 감각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없는데 이것이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은 세상을 알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이거든요. 예. 그 불가지론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계의 어떤 합의된 틀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불안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불안에서. 칸트 철학의 본질은 철학적 불안이다. 그래서 칸트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요것만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선험적 어떤 그 종합 판단은 내만 의지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칸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그렇지,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찌질한 놈이죠. 자기 불안을 왜 세상에 다 투사해가지고 지 혼자 느끼고 말 일이지 왜 세상에다가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라고 투사를 해가지고 온 인류를 다 불안하게 만들어버렸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자. 나머지는 없다 치자. 이게 유물론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실험 재현 가능한 것 빼고는 다 없다 치자 라고 하는 순간 인간들은 영적으로 쪼그라듭니다. 인간은 그렇게 난쟁이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신적인 존재인데 이 인간의 신성을 확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칸트는 한편으로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인간의 그 찌질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위대하면서 동시에 찌질하다. 그 찌질함의 결론이 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찌질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촉각이 이렇게 딱 발현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대응으로서 통합 감각이 발현됩니다. 세 개를 다 통합해야 돼. 이건 거대한 신적인 감각이에요. 촉각을 부정할 수 없듯이 통합 감각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칸트 아니라 누구라도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 형식을 타고났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형식도 있고 정신적인 형식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서로가 대칭관계로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촉각이 분리를 일으킨다면 정신은 통합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계에 대한 통합 감각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 통합 감각을 자아 감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자아는 그죠? 사람의 성격적인 개체적 성격을 말하는 자아가 아니죠. 그것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자아 감각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다시 사구성체 얘기를 아직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구성체에서 지구기에 해당하는 신성에 붙어져 있는 명칭이 자아체잖아요. 그 의미는 성경의 첫 줄에 나와 있는 거.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건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지만 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고가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을 열심히 작동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사고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못 돌아본다. 왜? 지금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폭 빠져 있어서. 지금 자기가 어떤가를 돌아보려면 일단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한 발 떨어져서 사고 자체, 자기 자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볼 수 있는 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베일 페인팅 할 때. 예? 베일 페인팅 할 때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선생님이 쉬게 하시거든요. 떨어져서 그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기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단 말이죠. 이 쉼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는 사고를 사고해야 비로소 인간의 사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인간의 자기 본성이 뭔지를 알게 된다.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이 사고를 사고할 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사고를 사고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관조하는 게 떨어져서 보는 거죠. 명상하고. 사고의 움직임 자체를 보는 게 명상인 거지. 평소에는 안 보이니까 그게. 평소에는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명상인 거지. 평소에 맨날 보는 걸 또 보는 게 명상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건데,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아 감각의 이 자아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퍼스널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먼을 떠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적 신성이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다. 그 감각이다. 그 감각을, 이건 신성 그 자체고, 신성 혹은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물 자체고, 그 감각을 우리 인간이 다 타고났다. 즉, 인간 속에 신이 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치하는 게, 지시하는 게 그게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아 감각의 자아에서 자꾸 인간의 개성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대부분의 인간들이 깨달음의 기억도 맛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인구의 분포에서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타이너가 자아 감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자아체 실현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아체는 지구의 신성이잖아요. 지구의 신성의 특징은 사고하는 신성입니다. 즉 7일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느끼는 그 신성. 그죠? 자기가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만드는 행위 따로 있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다시 재인식하는 거. 이게 지구기 신성의 특징이거든. 지구기 아니고 달기나 태양기 신성들은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태양기 신성은 안 쉬어요. 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이 있을 필요가 없고 휴일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나 지구의 신성은 만들어 놓고 봅니다.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내가 뭔 짓을 했는지를 다시 관조 명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신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 명상이 없으면 우리는 영성을 이렇게 깨우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학습하고 지식 배우고 이런 건 다 과정이지. 이거 가지고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또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선생님 그러면 자아 감각은 이런 현실에서 드러나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느끼지죠. 우리가 그런 자아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아 감각이 완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온갖 양식으로 드러나는 게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고가 우리가 에고는 나빠, 에고는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고 자체도 미숙한 자아 감각이죠. 미숙한 자아 감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욕망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욕망은 죄가 아니다. 만약에 욕망을 거부한다. 금욕주의를 좋은 거라고 설파한다. 제가 슈타이너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최근에 금욕주의와 질병이라는 조그만 그 강연록이 하나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지만 만약에 인간이 욕망을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 간에 죄악시하고 단죄하고 낙인 찍고 뭐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금욕주의적 문화가 지금까지 사실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금욕주의 문화거든. 금욕주의 문화인데 죄책감의 문화인 거죠. 죄책감의 문화. 그런데 금욕주의를 옳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인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게 되버려요. 선생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자아 감각은 내 몸 전체를 바라보는 건데요.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거울이 전신 거울이 없기 때문에 손거울만 가지고 내 얼굴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시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비유의 달인. 예. 그러니까 손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려면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팔이 짧아서. 그리고 손거울 안에 보이는 그거까지 요게 자체가 다 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게 손거울 안에 보이는 그 조그만 자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잖아요. 예, 물론 더 큰 자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에고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것도 죄는 아닙니다. 에고와 욕망이 죄가 아니다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가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죠. 죄는 아니다. 그냥 미숙이다. 그냥 미숙이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찌르는 로마 병사들한테도 아버지 쟤들은 지들이 뭔 짓 하는지 몰라요. 예. 아기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뭔 짓 하는지 모르고 저지르는 걸 우리가 단죄 안 하잖아요. 단죄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미숙에서 오는 것들을 단죄하지 않아야만 왜냐하면 욕망의 본질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핍에 대한 보충 의지거든. 그 결핍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거든. 그게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도 신성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게 오성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에 의해서 보듯이 감각군수 중에서 불안이 강한 에너지가 되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성을 만드는. 맞아요. 그 불안이 오성 이성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거죠. 됩니다. 예,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욕망도 신성이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붙죠. 병든 신성이다. 혹은 미숙한 신성이다. 예, 미숙한 신성이다. 그 미숙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병리적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금욕주의적으로 욕망을 전부 다 죄악시하면 그 인간의 삶 자체를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욕망을 죄악시할 것 같으면 화폐부터 없애야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오히려 더 퇴행 쪽으로 몰고 가버린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욕망을 죄악시하는 순간 죄악시를 하게 되면 이해의 노력이 사라집니다. 이해를 안 하고 파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파괴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해를 하면 안 싸워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싸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게
우선 종교 설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빡부 촉각, 자아감각. 요거는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촉각, 예. 그럼 자아 감각의 그 감각의 대상은 내 자아예요. 아니죠. 내 자아라고 하는 게 없고 자아 자체가 사실은 전체성이거든요. 전체 이게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 자아는 병든 의식이라니까. 전신 거울이 예, 여기서 말하는 자아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성숙해 갖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게 손거울에 비친 거 얼굴 모습, 일부 나의 일부만 보면서 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되나요? 자아 감각은 반드시 전신 거울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계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게 자아. 예, 내가 세계라는 걸 이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체성하고 세계라고 하는 대상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를 확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확인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그 감각, 그 본능적 감각이 자아 감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의 자아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보편성을 인식했다면 나, 상대방 이런 게 없어져요. 이거 자체가 분리잖아요. 왜냐하면 심리감각책 수수만이 쓴 책에 보면 음. 자아 감각은 상대방의 자아를 인식하는 감각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슈타이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슈타이너도 연결한다는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약간 미묘한 지점입니다. 슈타이너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건 쉽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다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남을 인식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 난 직접적 느낌이 없잖아. 대상물이잖아. 그럼 너 남의 근데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해요. 영안이 트이서 마나스가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상으로 떠오르면서 예, 논리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상으로 이해가 되는 이 능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생긴다. 감각혼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심술이 생긴다. 되게 자유철학에 어. 되게 자세히 설명된 부분인데 그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은 다른 사람은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놔두고 그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게 그거는 내 마음을 잠깐 비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 그렇지.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실은 이미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있는데 타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마나스적인 상태에서만 안다는 거예요. 그 아래의 상태에서 타인을 아는 거는 지 맘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슈타이너가 말한 딱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요즘 말하고 있는 공감의 개념이거든요. 타인을 공감한다는 건 내 마음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약간 내 안으로 넣는다. 이 공감은 이 책의 그 공감이 아닙니다. 예, 누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감 말고 우리가 흔히 동정이라고 심리학에서 표현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의 마음을 흔들리는 거 그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슈타이너가 보충 설명을 해놓은 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순식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잠깐 물려놨다가 아주 그 짧은 주기로 계속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 묘사해 놓은 지점에 사실은 슈타이너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묘사를 하기도 한 저는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전제 조건이 항상 괄호치고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괄호치고 영안이 열렸을 때예요. 영안이 열렸을 때. 예. 그래서 자아 감각은 나의 자아를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자아도 보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괄호치고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린 상태에서 감각혼이나 오성혼 단계에서 남의 자아를 보는 거는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예, 자기 욕망의 틀에 맞춰가지고 자기 지식과 욕망의 틀에 맞춰서 남을 해석하는 거죠. 그거는 타인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말했던.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제 통념적인 의미로 이런 걸 막 써버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박규현 선생은 자아 감각이 부족해 그러더라고 누가.
왜냐하면 자아 감각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해 주는 건데 배려심이 없으므로 자아 감각이 떨어져. 이렇게 이해. 이게 딱 통상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지자도 모르고 있어요,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욕망하는지. 이런 거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하물며, 타인의 말 그대로 눈으로 보듯이, 타인의 감각과 어떤 그 이성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아 감각의 개발을 자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남을 배려할 때 이게 사실 이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기분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자아 감각이 자아처럼 의식하는 거다 보니까요. 세상과 내가 하나의 세상과 나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 시스템이고 하나 진료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자면 나와 상대가 사실 분리되는 게 그냥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보는 것이고 상대방을 보는 거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고 자기를 보는 거면 여기서 말했던 슈타의 그것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 상태로 자기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는 물론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여러 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평소에 어떤 생각 하나다 그러면 단일 색깔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만들어내는 구체적 양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감각체다, 감각혼이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 물리적 현상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죠. 한번 연기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연기가 몽골 사람마다 몸속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 연기의 색깔, 이 연기의 활성화 정도, 예? 그 다음에 이 연기의 지금 활동력, 지금 당장의 상태, 이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예. 그게 어떤 종류의 연기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를 타인의 자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지. 예,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남을 배려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 배려하는 것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어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이혼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었대. 황혼이혼을 하고 그래도 좀 뭔가 평생 살아왔는데 약간 좀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이 연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도장 찍어 수십 년 살아왔는데 도장 찍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자. 그러고 이제 닭집에 갔대.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닭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먹는데 이 영감이 슬쩍 어느 부분을 자르더니 이게 그 마누라한테 이거 먹으라고 건네줬대.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걸 보자마자 그냥 얼굴을 확 붉히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마저도 이게 전쟁터가 돼버린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영감은 자기가 닭 다리를 좋아해. 닭 날개를 좋아해. 닭 날개를.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지 마누라 드세요. 이거 준 거예요. 근데 마누라는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평생 동안 지쳤던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닭 날개를 주네? 얘가 끝까지 인간 안 되네 하고 튀어나갔던 거예요. 둘 다 똑같지? 사실은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 배려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죠. 그거는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인데요.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의 막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그 부인들은 그래서 항상 이혼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나 없으면은 저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존감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굉장히 배려하는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올려줘요. 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개떡 같은 남편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걸로 내가 만족감을 그런 어떤 시선을 갖고 있다. 자, 더 이상 들어가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감각 얘기하고 있다.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네, 감각 얘기하다가 약간 옆으로 새서 일단 촉각은 마무리할게요. 촉각하고 자아 감각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 감각을 뭐 타인의 자아 감각을 타인의 자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 바로 이 문장을 자기 수준대로 해석해서 자기 만족대로 배려한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은 지금 발도르프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규범적 그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예의, 뭐 처세, 아니면 어떤 규범, 뭐 이런 수준에서의 배려, 뭐 이해, 이런 걸로 자아 감각을 이해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아 감각이 뭔지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게 돼버립니다. 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개념에 대한 개념 이해가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이 발도르프계 사람이다. 그럼 웬만하면 발도르프계를 떠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행동 양식과 방향성이 180도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말이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어는 곧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행동을 낳습니다. 당연히 그 행동의 결과가 카르마가 돼서 순환하죠. 카르마가 돼서. 그러니까 공자가 자공이 묻잖아요. 대부가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 만물지사 정명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명을 하겠다. 바를 정자, 이런 명자. 개념을 똑바로 붙이고 그 개념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똑바른 행동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팔정도도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정견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제대로 의식하고 제대로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견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180도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서 지가 맞는 길 가고 있다고 우기는 거지. 근데 그래서 발도르프계에서 용어의 혼란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데 특히 그 용어들 중에서 그동안에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몸 혼령 내지는 동감반감 이 개념들이 제일 혼란을 야기하는 거로 문제가 됐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일 큰 혼란이 자아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몰 이해 내지는 오해입니다. 이게 아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게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뭐 좀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아 감각은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지.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에고에 대한 거라든가 인간의 처세에 대한 거라든가 배려에 대한 거라면 이게 영적 감각이 아니죠. 영적 감성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는 이해되시죠? 중위 감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상위 감각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감각은 고통 감각, 생명 감각입니다. 생명 감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고통 감각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분리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이 현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분리는 아타 분리, 두 번째 분리는 오호 분리거든요. 좋다 싫다의 분리입니다. 좋다 싫다의 분리가 바로 쾌 불쾌 분리인 거죠. 쾌 불쾌.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신지학 강의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험을 하면 물리 자극이 오는 거는 이건 물리적인 정보고 물리적인 정보에 기분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표상복합체라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상을 떠올리면 표상만 떠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상에 기분이 끼어 들어가요. 이 기분은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누자면 좋다 싫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 개가 너무나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음양으로 일단 나눌 수 있듯이. 음양으로 나눌 수 있듯이. 일단은 쾌불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쾌불쾌로 나눠지는 그걸 생명감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왜 이걸 생명감각이라고 하는가 하면 특정한 생명은 특정한 생명의 자기 유지 발전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 자기의 유지 발전 조건, 한마디로 생존 조건이죠. 그 생존 조건을 알아가는 감각을 생명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생존 조건을 알아가는데, 이걸 알아가는데 논리나 개념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직관이 필요한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생명의 유지 조건을 알아가는데 논리로 합니까? 직관으로 합니까? 하는 거예요. 직관이에요. 직관이에요. 직관 말고 다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때죠.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1세, 2세 아이들이 무슨 논리 개념이 어디 있어요? 언어도 없는데. 언어도 없기 때문에 중위감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오성원, 감각권 이런 거 없어 아직. 이게 아직 실현이 안 될 때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 양식이, 인식 방법이 오로지 직관밖에 없는 때입니다. 직관이란 무엇인가? 예, 논리적, 개념적 과정을 넘어서서 예, 세계를 이해하는 거를 직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 이게 말의 오염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 세대 애들은 직관 그러면 직접 관람 그래요. 메이저리그 직관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한 번도 모르고 말줄여서기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를 줄임말로 쓰는 게 아니고 직관이 원래 정의상 그런 뜻이다라고 아는 애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로 intuition이라고 말하는 바에 직관적인 이 사고 상태를 전혀 개념으로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애들이 청소년 세대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죠. 점점 언어를 상실하고 있어. 언어를 상실하면 의식을 상실하는 거고 얼이 빠지는 겁니다. 얼 빠진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말이 말해서 안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개념 똑바로 서는 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통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쓰면 어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는데.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서 적어도 학자거나 교육자는 그 의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자기 삶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학자가 되거나 교육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 어때? 라고 말하면 잘 무자격자입니다. 어디서 무슨 뭐 박사 라이센스를 10개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무자격자입니다. 존재적인 라이센스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요 두 번째 생명감각은 이제 제가 이제 쾌불쾌를 알아나가는 거다. 직관을 통해서 쾌불쾌를 구별해 나가는 감각. 이것이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쾌불쾌를 알게 되느냐?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쾌, 요거는 불쾌, 요거는 쾌, 요거는 불쾌, 요거는 쾌, 요거는 불쾌를 무한히 해 나가는 과정이 생명감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걸 빼먹고 갔는데 이 촉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촉각이 좀 이게 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는데 이 불안이 좀 다운이 돼야 세상에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다운시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촉각이 분명히 불안을 야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촉각이 일으키는 불안을 다운시키는 것도 촉각이에요. 그래서 촉각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가장 큰 거는 스킨십 많이 하는 거예요. 스킨십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각 경험이 부족해지면 커서 성범죄자가 되기 쉽겠죠. 아무데나 가서 껴안으려고 스킨십이 부족해가지고 예.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막 삐대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유아 때 충족이 됐었어야 되는데 충족 안 되면 커서 그런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요 진짜로 변태 성욕자들은요 예? 대상을 성성도 안 가릴 뿐만 아니라 물아도 안 가리고 그 스킨십을 추구해요. 그래서 수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대상이 없으면 동물을 대상으로라도 하려고 하고 동물이 대상이 없으면 물건을 대상으로라도 하려고 해요. 이게 변태성욕의 패티시즘이거든.
그래서 변태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변태를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보여요. 또 변태 연구한다고 또 야동 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동호회도 있어요. 어? 동호회도 있다. 동호회. 변태 동호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명 감각, 그래서 촉각, 역설적이게도 촉각이 일으키는 불안을 다운시키는 건 또 촉각을 많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고 양육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많이 안아줘야 돼. 어부바 하고 다니고, 앞에 그냥 안고 다니고, 막.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어쨌든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될 게 이제 유모차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예, 그 유모차가 얼마나, 인간의 그야말로 그 자생적으로 필요한 그 촉각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얼마나 방해하는가. 근데 촉각도, 이것도 이제 요렇게 직접 맞닿는 게 촉각이긴 하지만, 직접 맞닿지 않는다면 눈이라도 맞춰야 돼요. 눈이라도 못 맞추시면 소리라도 들려야 돼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왜 눈앞에 부모 안 보면 울잖아요. 엄마 아빠의 소리가 안 들려 울잖아요. 그 부재, 나의 고향 근원인 존재가 내 옆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른 느낌이거든. 지금 어차피 이 생에 지금 감각이 주는 분리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얘한테는 제일 큰 고통인데, 이 고통을 커버해 주는 게 부모의 존재인데, 부모가 부재하면 애는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 극도의 혼돈과 불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부재감을 안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촉각이죠. 제일 좋은 거는 촉각이지만, 그래서 애한테 부드러운 포대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 때 무조건 부드러운 포대기에 싸줘야 된다. 이 촉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조치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실은 부모의 존재를 연장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의미인 거지, 이 면의 소재가 뭔가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예. 고급스러운 거로 할래, 뭐 싸구려로 할래,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감각으로 넘어가면 이 생명감각에서 쾌불쾌 감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감각의 쾌불쾌는 직관, 오로지 직관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로지 직관을 이용해서 알아가는 거지, 직관 위에 다른 이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타인과 말하는 사고라고 하는 게 그 실제적인 방식이 이제 앞에서 이제 쭉 깔아놨기 때문에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슈타인과 말하는 사고는 결국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감정적인 과정도 아니다라는 거. 감정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걸 떠난 세계 이해 방식이다. 그건 직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성인으로서 세계를 직관할 수 있는 방법도 명상밖에 없어요. 맞죠? 즉각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거는 동물적 반응인 거예요. 반응.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슈타이너가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모든 어떤 하위 수준의 방법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훨씬 더 고도의 수준에서 관조하는 데서 얻어지는, 관조 명상에서 얻어지는 사고를 사고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고를 사고하는 게 본격적인 사고의 본질이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게 직관적인 알미라는 거거든요. 그 직관을 얘기하는 거지, 직접 관람도 아니요. 즉각 반응도 아니다. 직접 관람, 즉각 반응을 직관과 혼동하면 이건 또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본능적으로 직관밖에 사용 못할 때가 있었다. 바로 이렇게 직관밖에 사용 못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 이것들의, 자,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기억이 중요하다, 기억이. 기억은 의식의 축적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세포 단위에서까지, 자기 행위 양식에까지 이렇게 각인시키는 걸 기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억이 어느 임계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영계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은 사라지고 능력만 남는다. 전후 좌우 기성전결은 사라지고 기성전결이 사라져도 능력은 남는다. 이렇기 때문에 업이 윤회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뭐 했는 건 다 까먹지만 전생에서 했던 능력이 나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능력이. 정보는 사라지고 기성전결은 사라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에 해당하는 예, 축적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그 능력치가 전이되는 거, 전달되는 거. 이게 윤회다. 이게 윤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들이 있는 거죠. 다 타고난 능력들이 있어요. 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윤회의 내용물이다. 윤회의 내용물이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개인이었다라고 하고 기억하는 거는 전생을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떠올리는 뭐 최면술사들도 있고 있죠. 다 환상입니다. 다 환상입니다. 그게 일종의 혼적인 착시 효과들이에요. 혼적인 착시 효과. 연계는 그렇게 안 굴러간다. 꼭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울 지도만 보고 서울 얘기를 막 하고,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너는 어느 지도에서 봤냐 이래. 내가 지금 서울에 한참 살다 와가지고 야 서울이 이렇더라. 근데 너 어느 지도에서 봤냐. 자기는 지도밖에 못 봤으면서 이런 꼴이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로지 직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생명감각. 내가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생명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식적으로도 일정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 이 조건을 상하한선으로 탈피해버리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맞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도 죽습니다. 너무 차가워도 죽습니다. 너무 배불러도 죽고 너무 배고파도 죽고. 예. 이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와 규소의 비율이 적절해야지 인간이 살아가지. 이 비율이 엉클어지면,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엉클어지면 인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실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 양식과 함께 우리가 있는 거지. 그 양식을 이탈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부족하다 혹은 과잉되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 그 과부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아는 감각이 바로 생명감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고통을 알려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 몸의 한계치까지 몸을 움직여 보고 그럼으로써 자기 몸을 아는 거예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예, 겪어보고 예. 그 다음에 압박이 강한 거, 약한 거 겪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한테 포근하게 느껴지고 어느 정도 들어오면 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이런 거 다 느껴봐야 아는 거야. 이 느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동물적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관적인 영적인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지학하면서 기억의 누적이 능력을 연계에 각인시키고 나머지는 없어지더라도 이건 남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아이들의 직관 어디에 기록된다? 연계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전이가 된다. 그 영적인 힘이 사고감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직관을 통해서 세계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반복되고 축적됐던 이 능력이 자기의 영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성을 일깨우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국어 산수 잘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 자아는 그 자아가 아닙니다. 이 사고는 그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 말 교정하는데 정말 애가 많이 쓰입니다. 늘 하는 지겨운 비유. 수능 만점이 이 사고가 아니라니까. 수능 만점 받아도 이 직관적 사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수능 만점은 딱 오성원입니다. 오성원. 때로는 오성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고요. 제가 대학교 올라갈 때는 훨씬 잘했어요. 훨씬 잘했는데, 또 할 수 없이 구체적 예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좀 잘난 척인 것 같아서 좀 재수없게 보이겠지만 정말 어쨌든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대법대에 들어갔는데 고대 차석했어요. 예, 그 해에 고대 차석이었어요. 고대 차석이었는데 그게 제가 학력고사 때 졸아서 그랬어요. 제가 2교시 때 졸았거든요. 2교시 때가 수학하고 상업을 제가 다 기억납니다. 수학하고 상업을 봤어요. 수학하고 상을 봤는데 1교시 끝나고 나서 창가에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조는 바람에 그때는 제가 이미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올랐을 때입니다. 공부로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치는 시험장에 부산일보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왜냐면 부산에서 수석 나온다. 부산 그동안 모의고사 이거 평균적인 이걸로 봤을 때 우리 때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12권도 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전국에서 탑에 끼는 애들 몇 명이 보이잖아. 한 손에 드는 애들이 보이거든. 제가 그 한 손에 드는 애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어차피 된 놈 중에 한 놈이 수석이야. 이 된 놈들이 학력고사장 가 있는 기자들이 다 따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력고사 보는 장에 부산일보 기자들이 앞에서 멘트 달라고. 그 예측 애들은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자기가 몇 개 틀렸다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면 모르는 거 확실하게 모르고 나머지 웬만한 건 다 알거든. 그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렇지만 실수 안 하면 안 틀려요. 기본적으로는 만점이고 실수 안 하면 안 틀린다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몰랐다는 거는 몇 개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예상 점수 받아가지고 멘트 달라고.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나중에 쓰는 거 아닙니다. 미리 멘트 다 따놓고 막 써놨다가 정해지면 던지는 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이제 부산일보 기자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2교시 때 잠이 든 거야. 하여튼 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감독관이 안 깨워줬네? 안 깨워줘가지고 나중에 감독관이 내가 자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건 제 잘못도 있죠.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올 자습했거든요.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못 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습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의 진도하고 선생의 진도가 너무 달라서 들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영어 시간에 밑에 수학책 펴놓고 그 밑에 국어책 펴놓고 이러고 자습을 한 거예요. 올 자습을 해버린 거예요. 올 자습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라갔죠. 이제 안 틀려. 기본은 만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성적 같은 거 이거 뭐 등수 내신 이런 거 고민할 때마다 재수 없는 소리를 하죠. 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등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다 만점 받으면 되지. 등수를 왜 신경 써? 그냥 만점만 받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딸내미한테 제가 쫑프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여튼 이제 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던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됐을 때는 너무 지겹더라고. 교과서 너무 반복해서 지겹고 이제 안 틀린다. 그냥 만점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2교시 때 잠든 이유도 제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포만감이 들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안 먹으려고 마음 먹고 2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4교시까지 있거든요. 2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미역국을 딱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그걸 1교시 끝나고 마셔버렸네?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살짝 포만감이 오면서 옛날에 난로 옆에 따뜻한 데 있으니까 잠이 든 거야. 잠이 드는데 이제 안 깨워준 거죠. 안 깨워져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늘 자습을 해 놓으니까 그러다가 쉬고 싶으면 내 리듬은 내 마음대로 지키는데 선생 안 들키게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연습을 했던 게 이러고 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이러고 자요. 자고 있어도 선생은 모르는 거지. 예. 이 연습이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학력고사 때도 이러고 자고 있었던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자고 있어 놓으니까 이 시험관이 몰랐던 거지. 그래서 시험관이 나중에 보니까 애가 영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얘 자네? 깨워졌는데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는데 수학 25문제하고 상업 20문제를 푸는데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다 기억이 문항까지 다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수학을 한 100개 풀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더군다나 침이 흘러가지고 이게 번졌어, OMR이. 그러니까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시계 딱 보니까 15분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인생 망가진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재수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끝나면 이게 인생에 지금 큰 타격을 받는다 싶으니까 완전 인간이 초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초집중으로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수학 정석이 마나스의 이미지처럼 떠오르네.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건 수학 정석 83페이지 유제 몇 번에 보기 몇 번 하고 똑같은 건데 숫자만 바뀌었네? 그때 답이 3번이었지. 3번 하고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집중 상태에서 찍어 나갑니다. 딱 찍어가지고 종 딱 쳤는데 수학 다 찍고 나니까 종이 친 거야. 상업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앞에서부터 거들어 오는 동안에 거들어 오는 그 몇 초의 시간 동안에 상업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상업에서 13개 틀렸습니다. 상업 20문제 중에 13개가 틀린 거야. 수학은 2개 틀렸어요. 25문제 중에. 그 초집중 상태에서 그 신기대박 마나스의 능력이 갑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예, 이미지 능력으로 다 찍어가지고, 예, 정석을 막 상기시켜가지고, 그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때 학력고사 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잘해도 수학 한두 개 틀리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상업 13개 틀렸어요. 이게 제가 학력고사에 틀린 거 다였어요. 2교시가 없었다면 제가 신문기사 한번 날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참. 오성훈. 도발당했어요. 예? 오성훈. 도발당했어요. 오성호. 그것도 오성훈이다.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찍은 능력, 이거는 오성훈까지도 안 되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교과서 반복해서 보고 외우는 거는 그건 오성훈도 아닙니다. 오성훈은 오히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적인 어떤 패턴과 질서를 요게 오성훈이에요. 요게 오성훈입니다. 제가 그거 찍었을 때 뭘 알고 찍었습니까? 모르고 기억 떠올려가지고 찍은 거잖아. 그죠? 이건 오성훈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알았던 게, 제가 근데 어쨌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똑똑하다. 근데 속으로 저는 솔직히 전혀 대단한 거 아닌데, 똑똑한 거 아닌데, 그냥 많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점수 좋은 거를 사람이 능력 있는 거로 본다든가, 유능한 거로 본다든가, 어떤 해결 능력이 있는 거로 본다든가, 혹은 인격이 훌륭한 거로 본다든가. 우리 사회는 그러잖아요. 예, 훌륭한 학생, 점수 좋은 학생이고, 점수 좋으면 나머지 다 용서가 되고, 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회가 돼 있잖아.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최고 수준으로 점수가 좋아 봤는데, 제가 저를 보니 별거 아니거든. 예, 제가 별로 그거 이해 잘 했던 것도 아니고,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 놓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다 까먹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야. 아무것도 아닌 능력. 그걸 가지고 무슨 사람을 평가를 해요. 예. 그런 어줍잖은 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뭐 졸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온갖 문방구와 독서실에 다 플랜카드가 걸리고, 뭐 경축, 동네 경사났네. 뭐 옛날에는 이런 거 나오면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는 가난해서 그 소돼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닭을 잡았던 것 같아. 닭 잡아서 동네에 돌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미장원을 그때 한 번 갔어요. 자랑하려고. 미장원 가서 자랑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직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직관에 어떤 그 발목에도 못 미치는 하급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게 보는 문화 빨리 걷어쳐야 됩니다. 그걸 대단하게 보는 이상, 그걸 대단하게 보는 만큼 인간의 의식 성장이 지체됩니다. 지체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위가 있네 없네, 라이센스 했나 안 했네, 연수를 몇 시간 받았네, 이 계량화되고, 예, 뭐 기껏해야 그런 어떤 정도에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질을 따지려고 하는 이런 관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어쨌든 생명감각은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사고감각하고 연결이 된다. 왜 생명감각이 사고감각하고 연결이 되느냐? 직관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직관이 뭔지를 알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고의 직관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관전 명상 상태의 직관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논리를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리 그 자체, 언어 그 자체가 뭔가 경계 구별, 범주, 분류의 질서거든요. 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경계와 범주, 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세계 실상을 못 봐요. 내가 알기로 그건 그건데 이거를 정형화시키고 딱 고착시키고 나면 세계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으로 목격하고도 내가 알고 있던 프레임, 패러다임 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치환해서 해석해 버려요. 끊임없이.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알매 틀에다가 세계 자기가 실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격한 현실을 이론에 가져와서 꽤 맞추는 거죠. 이런 짓들을 실제로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거죠. 전 세계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주기적으로 간단한 어떤 관찰로 알 수 있는 주기적 경제 공황을 예측을 못 합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온 거 그때 유명한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네르바한테 뭐 온갖 서울대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 야 이게 한국에 대단한 경제학자가 숨은 고수가 있다 존경한다 막 이러고 중앙 일간지에 뭐 칼럼도 쓰고 근데 잡고 보니까 백수였어. 얘는 어떻게 공부했나?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 뒤져. 심심해서 전 세계 경제 기사 이런 거 어떻게 굴러가나 하고 뒤져보다 보니까 이게 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하고 자기가 살짝 저기 과시하려고 약간 뭐인 척 해가지고 용만 살짝 학자들 흉내를 내가지고 쓴 거에 불과했던 건데. 예. 전문대 졸업한 백수였죠 아마. 예, 미네르바가 전문대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문대 졸업한 백수니까 학력고사도 잘 못 봤을 테고. 예. 근데 그런 애가 그냥 편견 없이 관찰해도 바로 보이는 걸 수없이 많은 그 복잡한 이론 틀을 가지고 분석 틀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학자들이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알미 우리를 방해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번뇌장, 소지장 이게 우리를 방해한다. 세계 실상을 못 보게 한다. 딱 그 사람인 거예요. 예.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지금 이렇게 굴러갔는데 그건 이거지 하면서 자기 이론 틀을 갖다 대입을 시킨다니까. 뭐 또 좋은 사례가 예, 흔하죠. 아주 흔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거. 오, 진짜네. 오늘 말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생생했어요. 예? 생생했어요. 어쨌든 생명감각은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촉각과 생명감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단계 발전하면 운동감각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진짜 뭐 스포츠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스포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무브먼트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무브먼트를 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죠. 왜 이걸 고유 운동감각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고유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유성이 들어옵니다. 촉각 이런 거에는 고유성이 없고 굉장히 넓고 보편적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직관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세계 본질 이런 거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운동 감각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고유성이 발휘가 돼요. 왜? 타고난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타고난 뼈대, 그리고 부여받은 장부의 상태, 이게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감각의 운동은 본격적인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습관적인 움직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행위는 전부 운동 감각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기어 다닐 때도 자기 타고난 신체 구조에 따른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사지를 충분히 자기의 움직임을 애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직립이에요. 그래서 기어 다닐 때도 운동 감각이 잘하고는 있으나, 그죠? 사지가 사지답게, 장부가 장부답게, 두뇌가 두뇌답게 움직이는 조건이 직립이기 때문에 직립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직립이 보통 몇 개월 때 하나요? 16개월,
17개월 정도 되면 직립하나요? 돌지 돌 지나면 서기 시작하죠. 근데 서기 시작할 때부터로 따지면 안 되고 이게 능숙해야 되는 거죠. 예, 걷고 달리고 손발 움직이고 이게 능숙해지는 것까지 치면 2-3살 사이라고 봐야 돼. 2-3살 사이가 이 고유 운동 감각이 자리 잡는 때다. 이 고유 운동 감각, 그 고유의 의미는 그런 거다. 고유의 의미는 모든 어떤 자기의 본능적 움직임 이것들이 사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고유라고 하는 거고, 이 운동 감각은 그래서 운동 감각이라고 하기보다도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만약에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움직임입니다. 근본적인 움직임. 모든 움직임에서 주어지는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유 운동 감각이 갑니다. 근데 이 고유 운동 감각은 앞에 생명 감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생명 감각은 자기 능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 애들이 자기 사지 움직이기 전까지는 능동성이 전혀 없죠. 엄마가 먹여줘야 먹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데려가줘야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능동성이 없어요. 근데 고유 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드디어 직립해가지고 손이 자유로워지고 자기 몸을 쓸 줄 알게 되면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죠?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표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고유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언어로만 자기 표현하는 거 아니죠. 온갖 제스처로도 다 자기 표현하고, 예, 온갖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한단 말이지. 이게 운동 감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직립하고 나서부터는 가능해진다. 예, 직립되기 전에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운동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가 직립부터 해가지고 말 배우기 전까지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말을 배우고 나면 언어를 배우는 순간 인간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언어 자체가 내 마음대로 씨부린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소리를 낸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건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되게 불편했어. 말 그대로 자유가 제약된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끼워 넣어? 못 끼워 넣지. 근데 못 끼워 넣으면 소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말 그대로 진짜 울고 싶을 정도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 배우고 나서 느꼈던 불편함, 글 배우고 나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저는 말과 글을 어느 정도 할 때부터 벌써 본능적으로 반문명적인 반항하였어요. 도대체 왜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내가 언젠가는 이 문명의 이 폭력에 저항하리라. 뭐 이러면서. 근데 고유 운동 감각은 자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기 표현이 나중에 성숙한 성인한테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언어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데서 언어 감각하고 운동 감각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고유 운동 감각 수준, 직립부터 말 배우기 사이에 있는 요 기간 동안에 활달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풍성하고 유연해집니다. 언어가 풍성하고 유연하지 못하면 언어 자체가 마치 쥐틀처럼 하나의 딱 닷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딱 붙잡고 언어에서 못 태어나게끔 만들어버려요. 언어에서 못 태어나면 뭐 깨달음이고 뭐고 뭐 명상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언어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어 배우기 전에 느꼈던 그 세계의 그 풍성함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그 세계에 대한 이해, 그걸 이제 회복하는 게 사실은 영적이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게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목매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그걸 회복하는 거죠.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회복함으로써 의식적 행위로도 나가고, 예, 사회적 실천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언어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이렇게 언어에서 풀려나려면 언어의 형성 때부터 언어의 형성을 그 배우에서 이미 뒷받침하고 그 틀을 만들고 있는 운동감각, 얘가 유연하고 풍성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유연하고 풍성하고. 그럼 운동감각이 유연하고 풍성해지는 방법은 많이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많은 소재들을 접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보고, 예, 그야말로 자기 몸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가를 다 해보는 거지. 다 해보려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겠죠. 해보다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자연이 잘 배려해가지고 우리는 어린애들의 회복력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애들의 회복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른 같으면 죽을 수 있는 충격에도, 예, 살짝 기절했다 금방 깨어납니다. 이건 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제가 몸소 다 이렇게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사고 경험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차라리 이제 사람이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딱 받으면 의식 끊기전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하고 깨어나는 거는 그 사이에 자기가 뭘 못 느끼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자랐던 동네가 이제 도시 빈민가였어. 그러니까 빈공장, 그 폐공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목공소, 뭐 철공소 이런 데들이 좀 벌어진 데들이. 애들이 그런 데 가서 놀거든. 그런 데 가서 놀면 쓰레기 좀 치워놓고 뭐 야구하고 축구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다치죠. 근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무 판때기에 못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를 뒷발꿈치로 콱 밟았어. 그래서 못이 콱 박힌 거예요, 이게. 박혀서 나무 판때기가 이게 발을 드는데 나무 판때기가 딸려온 거야, 이게. 이게 관통만 안 했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용천열에 박혔으면 죽었겠지. 근데 발 뒤꿈치 쪽에 어떻게 신경을 좀 덜 위험하게 뚫고 가서 그나마 살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러고 집에 절뚝거리면서 애들한테 부축받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털고 금방 다시 놀았어요. 회복 기간이 며칠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특별히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야. 특별히 고생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 그때 왜 가해자 쪽에서 뭐 보상 협상하고, 저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병석에 얌전하게 누워 있는 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뼈도 부러졌다고 나왔어. 근데 뼈 부러진 놈 같지 않게 깽깽이를 뛰면서 한 발로 놀았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 몸에 움직일 수 있는 나머지 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원래 하던 대로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아픈 건 아픈 거고, 기부수는 기부수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금방 퇴원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유였구나 싶은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참, 애가, 싸부작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받을 돈을 못 받은 거지. 그쪽에서는, 보면 멀쩡하네. ADHD. 멀쩡하네. 뭐, 입원할 것도 아니네. 애가 폴짝거리고 뛰어다니는데.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나온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수만큼도 아마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애들의 회복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교육적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할 걸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정확히 제대로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요때 할 거는 애 많이 안아주는 거다 그랬죠. 요때 할 거는 애가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경험치가 많아야 되는데, 이건 직관적인 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조건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초 생리적인
경험을 이때 많이 해야 돼요. 기초생리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때 넘어가면 이제 기초생리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뛰어놀고 자기 몸의 가동 범위를 다 테스트해야 돼요. 몸의 가동 범위,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 어디까지 꺾어지는가. 많이 꺾이죠. 꽤 많이 꺾이죠. 꽤 많이 꺾이죠. 제가 나이 45 되기 전까지는 이게 닿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나 타고난 유연성이 있는가? 안 해요. 어렸을 때 궁금해서 자꾸 꺾어봤어요. 어디까지 꺾이지?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꺾일까? 하면서 계속 꺾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세 손가락이 다 닿았거든요. 아, 여기까지 가네? 뭐 됐고. 이제 이거 알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온몸의 가동 범위를 이건 어디까지 꺾이지? 이런 거. 애들은 실제로 궁금하거든. 움직여봐요, 애들이 막.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게 노는 수가 생기죠. 그죠? 위험하게 노는 수가 생깁니다. 그 지점이 어른들이 뭔가 고려를 해야 될 지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다치는 것도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쳐도 된다라고 하는 안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 아이들의 회복력은 어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하면 안 되죠. 결정적 위험은 방어해줘야 됩니다. 다만 결정적 위험 안에도 그럼 예를 들면 뭐 배인다. 배울 수 있죠. 배워봐야 돼요. 저 같으면 우리 자식 배워봐라. 뼈도 부러뜨려져 봐라라고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의 가동 범위가 균형을 잃는다. 어떻게 하면 위험해진다도 몸으로 느끼고 아는가 하고 어른이 예방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어른이 예방해 주는 거. 그 안에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한계와 어떤 폭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내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 능력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게 보이지 않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의식의 유연성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의식도 근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육이 유연한 게 나중에 이 운동선수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근력의 힘이 중요할까요? 유연성이 중요할까요? 유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야구선수, 축구선수 할 거 없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몸풀기 운동 같은 거 다 유연 운동이지 근력 강화 운동은 유연 운동에 비해서 중요성이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근육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유연한가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도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연한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언어가 붙들고 있는 구속력을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지. 요게 경직되어 있으면 끝이에요. 뇌 주름에 기억 단백질이 딱딱하게 근육이 딱딱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는 틀려버린 겁니다. 이 생에서 틀려버린.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요 고유 운동 감각이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자기 몸 움직임에 대해서 최대한 풍성하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그 몸을 움직이다가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있잖아 다치고 좀 부러지고 좀 고장나고 좀 누워 있다가 고생도 해보고 하는 것도 다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유의미하다. 그거를 결벽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그걸 결벽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성장 가능성의 토양을 지금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그거죠. 결정적 위험이 뭔가. 그래서 결정적 위험만 수동적으로 방어해 줘야 돼요. 결정적 위험을 수동적으로 방어해 주고. 야, 근데 어린애가 3살 배기, 4살 배기가 요 정도 책상에서 떨어지면 결정적으로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결정적으로는 안 다쳐요. 요 정도에서 떨어지면 머리를 박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설사 머리를 박았다 하더라도 뾰족한 게 없는 이상은 두개골이 워낙 튼튼해요.
인간의 두개골이 워낙 튼튼해서 멍들고 부을 수는 있지만 쪼개지지 않습니다. 요 정도에서 낙하한다면. 예. 제가 이 정도에서 거꾸로 낙하 해봤어요. 예, 거꾸로 낙하 해봤는데 두개골이 견뎌내더라고. 다 견뎌냅니다. 저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떨어지면 울겠지. 빽빽 울고 막 멍들고 붓고 그러겠지. 그걸로 끝. 한 2, 3일 지나면 회복돼요. 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뾰족하고 막 금속성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야지. 바닥 재질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떨어져도 된다는 거야. 떨어져도 된다. 오히려 애들이 자기 몸을 자유롭게 굴려도 결정적으로 안 다칠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예, 자, 필요한 위험, 이거는 오히려 자양분이 된다는 거. 배봐야 됩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일할 때 그 책상이나 침대에서 한 2~3살짜리 애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갖고 운동을 한 100번 넘게 봤거든요.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없어요. 그거 봐. 어른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나. 어른들이 난리를 치면 막 무슨 응급이야. 그러니까 응급실까지 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진짜 놀래갖고 놀래서 온 거죠. 못 봤어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롱이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애가 어디가 배웠다고 쳐봐요. 피가 나잖아. 피가 나잖아. 만약에 피 나는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애가 딱 배웠다 배이면 따끔하죠. 그걸로 끝이지. 계속 아픈가요? 별로 아프지도 않죠.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 칼에 찔려도 찔릴 때만 살짝 아프고 별로 안 아파요. 그다 별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따끔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칼 찔리는 얘기를 해서 좀 너무 그 연상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치과에 다들 가시잖아요. 치과 가서 마취 같은 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사 바늘이 푹 들어올 때 약간 따끔하지 그건 별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딱 살이 베었다. 한 요만큼 베었다. 피가 난다. 이 상황에서 애가 만약에 이걸 처음 겪었다고 해봐요. 그럼 애는 어떤 느낌이 들까? 슬프거나 놀라거나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까?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약간 따끔하긴 한데 이건 지금 지나갔어. 고통은 한번 따끔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약간 욱신거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막 애가 막 놀라야 될 정도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뼈까지 드러날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집니다. 이게 뭐진데 엄마가 큰일 났다 이러면 큰일이야. 이때 큰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울어요 이제. 아 큰일이라고 엄마가 지시를 해줬어. 나는 울어야 돼. 그 전까지는 안 그 전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얘가 이것을 뭐라고 의미 부여할 것인가는 실은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애들이 불안해한다든가 애들이 들떠있다든가 애들이 뭐 어떻다든가 다 부모와 교사가 투사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게 돼버립니다. 큰일이야 그럼 큰일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큰일이거나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어떤 반응으로 규정해버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저 성교육이 있었죠. 거기서도 핵심은 아이들의 반응을 어른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사회적 성의식을 투사해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이게 큰 문제다. 아이들한테 성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성적 의미가 안 되는 문제까지도 어른들의 사회적 성관념을 투사해가지고 해석해버리고 나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놀았을 뿐인데 설사 아주 어린 애들이 성기를 가지고 놀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른들이 투사할 성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것도 이제 무슨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대단한 뭐가 일어난 것처럼 어른들이 투사하는 순간 그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유운동감각 요지점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결정적 위험만 방어해주고 수동적으로 방어해주고 나머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애들이 자기 신체의 가동 범위를 풀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예비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진도는 별로 못 나갔지만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든 좀 더 쭉 빼보도록 하겠습니다.